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일이라고 합니다. 아주 수준 높으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준비를 잘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요, 캔터버리 이야기입니다. 캔터버리 이야기는 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야기치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캔터버리 이야기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요. 이 핵심적인 것들, 그걸 하는데, 제가 이제 강단에서 이 캔터버리 이야기를 쭉 가르치면서 자주 가르치면서 느꼈던 것이, 단순한 이야기거리가 아니구나. 인간성에 대한 심오한 탐호를 하고 있구나. 초서가. 그렇게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은 이제 학술적인 걸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지요. 제가 이제 이 학술적인 걸 떠나 가지고 평범한 독자로서 보니까 그것을 알 수 있겠다 이것이죠. 우리가 지금 가는 시기는 1342년 이 14세기, 13, 14세기 중세입니다. 근데 이제 중세에 관한 것은 별로 없거든요, 사실상요. 우리나라에서 요즘 뭔가 고전을 해갖고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중세란 개념부터가 이제 형성이 돼야 돼요. 중세 하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알기로 Dark Ages, 암흑시기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암흑시란 것은 AD 5세기 이전, 그러니까 BC 10세기 AD 5세기 이전을 말한 거고요. 이때 말하는 11세기, 15세기는 이 중세 후반기인데 암흑시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그때 대학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탈리아 대학, 그다음에 스페인 대학,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 프랑스 파리 대학, 세계 대학이 형성이 돼요. 즉 지식혁명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런 시대를 암흑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상업혁명, 길드 조합이 형성이 됩니다. 이 본격적인 도시가 형성이 서서히 되면서 돈을 가지고 있는 전문 상인들이 나와가지고 사회의 중심을 형성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중세 시대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종교 개혁 면에서는 로마 캐톨릭이 너무 세속화되고 하다 보니까 교권이 퇴락하게 되니까 그 캐톨릭 내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탁발성 제도입니다. 이 탁발성 제도가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먼저 루터의 16세기 종교 개혁 이전에 천주교 내에서 종화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은 오늘날 뭡니까?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발성들이 뭡니까? 유럽에 퍼져가지고 완전히 유럽 시대가 이 탁발성, 청빈, 기도, 그리고 묵상, 예배, 포버티, 가난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실천한 우리가 탁발성 제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럽에 굉장히 퍼지게 돼요. 그게 바로죠. 13세기, 14세기, 15세기. 그런데 문제는 이 탁발성 제도가 청렴을 기조로 했던 탁발성 제도가 커지다 보니까 다시 이쪽이 타락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아닙니다만 루터가 나와가지고 종교개혁을 부르짖고 말이죠. 이런 걸 봤을 때 결코 이 중세 후반기가 암흑기가 아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조수란 말이죠. 이 조수란 친구가 친구 아닙니다만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주류상이에요. 주류상. 술 궁궐에 되거든요. 그런데요, 그 당시 영국은 날씨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좋은 술들이 프랑스하고 프랑스 나무라 할지 이탈리 스페인에서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조수 아버지가 이 좋은 술을 수입해가지고 궁궐에 돼요. 그런데 영국의 궁궐은 유럽의 왕들이 할지 귀족들이 할지 외교관들이 모여가지고 국제 협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술을 가져와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분위기를 만들어야만이 회의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술 제공자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당시 말이죠. 그런데 조서가 중산층인데 그 아들로 태어나요. 그 인맥으로 인해 가지고 조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궁중의 고위 관직들을 하게 되니까 그 인맥으로 궁중의 페이즈, 하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귀족집의 하인. 근데 그 당시 귀족집의 하인은 신분권이 아니고요. 귀족집에서 잔일을 하면서 궁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었어요. 조서가 중산층인데 그 당시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최고의 궁중 교육을 받게 된 것이죠. 궁중 교육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국가 공무원으로서 외교관, 기사, 군인, 그리고 정부 관료로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 조스가 이제 정부 관료가 돼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무렵에 테임즈 강병, 그러니까 한강변의 토목공사를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를 관리하다가 보니까 하루 일과가 끝나고 펍에 들려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보니까 한쪽 다른 펍 구석에가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가는 사람들을 목격하게 되거든요. 순례, 필그림이지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예, 대강의 영국 지도입니다. 예, 스코틀랜드고요, 런던, 예, 켄트거든요. 이 이제 리버 테임즈 강에 흐르게 됐습니까? 이걸 끝내고 펍에 있게 되는데 술자들 자주 복귀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이 런던에서 켄트로 술을 가거든요. 지금 자동차 2시간 반, 그 당시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 말로 천천히 가도 아주 오래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켄트로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왜 이들이 순례를 가는고?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고? 궁금하다가, 아, 그렇지. 나도 그들과 함께 순례자가 돼가지고 한번 여행을 해봐야 되겠다. 무릎을 탁 치면서 쓴 책이 바로 캔터버리 테일스입니다. 그럼 순례가 무엇이냐? 왜 켄트냐? 맞습니까? 왜 켄트로 가느냐? 이 켄트가 597년에 영국에 최초로 기독교가 전파된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황이 40명의 선교자를 보내가지고 영국을 기독교화 시키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퍼진 곳이 본부이기 때문에 켄트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켄트 주교가 가장 높은 주교입니다. 영국 성공이에요. 물론 이제 그 성공의 머리는 왕이에요. 헨리 8세가 성공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관여는 않고요. 실적인 뭡니까? 행정은 켄트를 주교가 하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12세기 때 바로 저 켄트에서 대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관이? 헨리 2세하고 토마스 베케트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돼요. 이 헨리 2세는 왕이고 토마스 베케트는 그 당시 최고 국무총리쯤 되는 그러한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친한 친구, 신임할 수 있는 친구를 켄터버리 주교로 보냅니다. 그래서 토마스 베케트가 아주 세속적인 인물이고요. 그랬는데 이 대주교가 된 이후부터는 아주 뭡니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랬는데 이 왕권하고 교권이 항상 부딪힌 시기가 바로 중세시대예요. 교황은 유럽의 왕들을 제어하려고 하고 뭡니까? 왕들은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왕 밑에 법정이 있게 되고 뭡니까? 종교권, 종교재판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세속재판과 종교재판 두 개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분리는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독이랄지 양심의 법이랄지 뭐 도덕성에 위배되는 것은 종교재판, 세속의 재판, 그러니까 뭐 훔치는 거랄지 뭐 간통했다거나 이런 것은 그러니까 왕 쪽 세속재판, 신성모독이랄지 양심에 되는 것은 종교재판. 자, 그런데 이 둘 사이에 구분이 뭡니까? 애매해요. 그럴 거 아닙니까? 도둑질했다. 양심이 나쁘니까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 할 것이냐? 헷갈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종교재판에서 나서 뭡니까? 온화하게 돼가지고 종교재판 쪽으로 사람들이 간다 이것이죠. 그쪽으로 선호한다 이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것과 그 당시는 이 왕이 대부분 토지를 교회에 이렇게 분할해 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게 되고 또 행정 문제 얽히게 되고 굉장히 충돌이 많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토마스 베케트가 자기가 모셨던 그러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대주교가 되니까 정치하고는 손을 끊고 뭡니까? 완벽하게 이 교권,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항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헨리 2세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베케트를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왕인데 저따위 신하가 감히 나한테 대드냐 말이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기사 4명이가 구설을 듣고 즉시 말을 몰아가지고 켄트로 가가지고 켄트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토마스 베케트의 머리를 뭡니까? 쳐버립니다. 죽게 돼요. 순교를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토마스 베케트는 굉장히 뭡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성직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악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헨리 2세가 얼른 그 낌새를 알아채고 말을 몰아가지고 켄트 성당으로 말을 몰아가지고 쉬지 않고 가죠. 가가지고 수도사들 좌우에 쫙 세우고 토마스 베케트 무덤이 들어가 있다면 좌우에 수도사를 세우고 채찍을 들게 해요. 그래가지고 왕이 옷을 벗고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나를 회초리로 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미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성난 민심을 잠재우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헨리 2세가 그 쇼냐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랬다고 역사 기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토마스 베케트가 죽고 그 무덤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뭐 병이 치료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한 순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켄트로, 영국뿐만 아니고 유럽에서 켄트로 순례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순례지라는 것은 성스러운 곳인데요. 순교가 있게 된 곳인데 어떤 그 병을 고친다는 그런 열망이 강했지만은 순교지에 가가지고 온전한 기독교 정신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토마스 베케트 그 정신, 그러한 기독교 본래 정신을 우리가 되새긴다. 그 뜻이 순교 의미거든요. 예. 그때예요, 지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가게 된 건데요. 자, 초선 여기서 뭡니까? 29명의 순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29명인데요. 나중에 초수도 가입하게 되고 여관 주인도 가입해가지고 이제 다 하게 되는데 가면서 각자 두 개의 이야기, 오면서 두 개의 이야기 하게 되는데 미완성으로 끝나게 돼요. 그런데 초선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 아니요? 각자의 사람들의 이것은 이제 가상이죠. 가상. 가상으로 29명을 설정해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 29명의 사람들에 대한 면모, 성격이랄지 외형 같은 것을 이 자기가 파악한 대로 말을 합니다. 그게 서시예요. 서시가 끝나고 이제 기사 이야기가 할지 각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등장한 29명이 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중세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뭡니까? 그 함의, 그 의미하는 바가 커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29명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오늘날 기사가 없습니다만 기사가 바로 대기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뭡니까? 아니 예를 들면 국무총리랄지 국회의원 같은 사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말이죠. 거의 맞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각 사람을 보면서 그들의 외형과 내형을 묘사하는데 그들의 그 성향, 성격, 캐릭터, 특징 이것이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오늘날 사람들하고 너무나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유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점은 각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투명히 보는데 많은 비중을 성직자한테 뒀습니다. 중세는 기독교 사회거든요. 태어나면 교회에서 침례받고 결혼식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죽어서 장례식도 교회에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한 인간의 사이클, 이 사이클이 교회에 시작해가지고 교회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365일이 교회 절기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초서가 거기서 말이죠. 이와 같이 교회의 고난이 세웠고 인간사의 영향이 컸는데 초서는 여기서 완벽한 성직자를 두 사람 내세웁니다. 그리고 아주 타락한, 너무너무 타락한 성직자를 4명을 또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일탈, 기독교 전체를 비판한 게 아니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걸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사람들의 뭡니까? 이제 신앙심이 어떻게 발로 됐는가? 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 페이지 보시면은 대기사 29명 중에 한 사람이 대기사입니다. 이 대기사는 오늘날 치게 되면은 이제 최고의 뭡니까? 정부 강요를 생각할 겁니다. 정부 강요 최고 높은 사람이죠. 이 대기사는 이제 여행을 뭡니까? 모험을 많이 해가지고 대기사는 모험을 많이 해가지고 항상 뭡니까? 승리를 거두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외에 와가지고 집에 도착했어요. 막 5년 10년 있다 온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게 되면은 겉옷은 땀과 얼룩으로 더럽혀져 있었는데 이는 그가 전장에서 막 돌아왔기 때문이다. 초수가 보게 되니까 겉옷이 말이죠. 온통 땀과 피로 범벅이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해외 원정을 마치고 왔는데 이제 갑옷만 벗어버리고 속에 있는 긴 코트 그거 입고 있는데 땀 막 범벅이 돼 있어요. 그 상태로 순례에 와 있다 이것이죠. 초수는 그렇게 하면서 살짝 넘어가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의 진실한 신앙심이 진실한 신앙이라는 것을 뭡니까? 우회적으로 들춰냅니다. 초선은 기법이 항상 그래요. 우회적으로 들춰내요. 그러니까 이걸 포착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버린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니 5년 동안 해외 원정 가 있어요.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그리울 거 아닙니까? 좀 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 와서 보니까 다음 순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에 있는 뭡니까 철과 갑옷만 벗어 던지고 전투했던 그곳 옷을 그대로 입고 왔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만사를 제쳐두고 자기의 신앙의 관점을 다시 되돌아보고 결단하기 위해서 다시 참가했다 그겁니다. 이렇게 조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기사는 오늘날로 치게 되면 뭐 노블리스 오블리드랄지 그러니까 귀족 사회의 일원으로서 최고 권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완벽한 모습을 보인다. 신앙심도 그렇고 말에 있어서 태도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한 뭡니까 사람이 바로 이 대기사입니다. 이 대기사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수도원장이 나옵니다. 조서가 그러니까 발명해낸 뭡니까 개발해낸 아주 최고의 뭡니까 묘사가 뛰어난 여자가 여수도원장인데 이제 중세에는 남자 수도원장도 있고 여자 수도원장들이 있어요. 이 여자 수도원장들은 가끔 뭡니까 왕녀들이랄지 왕실 여자들이 가가지고 수도원 들어가지고 뭡니까 그 수도원장이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 여자 수도원장을 이제 조서가 어떻게 보는 관이요? 잘 봐보세요. 우리가 여자 수도원장이다. 수도원의 가장 높은 신분이다. 그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들이? 높은 신앙심.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높은 신앙심이 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안 보여요. 자, 이분을 보면 말이죠. 먹과 예절, 세련된 취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가를 부을 때 노이즈, 비음으로 성가를 부릅니다. 비음으로 성가를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엄숙한 순간에 성스러운 순간에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비음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린다. 좋은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본인과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 아무도 비음을 못해. 이분만 비음으로 해. 뭐다 이것이죠? 좀 내세우려고 한다. 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로망스 문학의 여주인공. 그죠? 여주인공을 좋아하고 그런 책을 많이 읽는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불어를 유창하게 하는데 이 불어가 프랑스 파리에 가서 배운 불어가 아니고 런던에 있는 수녀원 학교, 뭐 고등학교, 뭐 그런 곳을 나온, 그러니까 런던에서 가르치는 불어로 한다 이 말이죠. 지금 같으면 말이죠.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영어를 잘한다. 또 칭송을 받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영어를 하려면은 영국이나 미국서 해가지고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다 이것이죠. 그럼 약간 발음이 어색할 수도 있는데도 그럼에도 보통 불어를 한다 이것이죠. 그 당시 중세 사회가 불어가 상류 사회에서 쓰였거든요. 구태여 불어를 할 필요가 없는데 불어를 한다 이것이죠. 뽐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식사 예법을 조서가 10행에 걸쳐서 이 여인의 수도 원장의 식사 예법을 묘사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그녀는 입에서 빵 조각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었고 소스 깊이 손가락을 적셔 손가락을 더럽히는 경우가 없었고 음식을 입에 넣을 때 그녀 가슴에 조그마한 부스러기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신중하였다. 자신의 윗입술을 말끔히 닦아서 컵 가장자리에 기름자국을 남기지 않았다. 완벽한 뭡니까? 식사 매너죠. 수녀복 까맣쳤습니까? 그렇죠? 빵을 갖다 먹어요. 한 부스러기 안 떨어지게 세련되게 정중하게 먹은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컵에 들이킬 때 포도주 들이킬 때 기름기가 묻지 않도록 즉시 한 번 마시고 입을 닫고 놓고 한다 이것이죠. 자, 중세 시대인데 그 아주 정갈한 중세 수녀 원장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조서가 이 묘사는 이 수녀 원장을 비판적으로 봤느냐 아니면 그냥 중세의 그 멋있는 매너, 세련된 매너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논란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직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분들이 항상 고려해야 할 것이 식사 매너보다는 중생구제 이런 걸까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벗어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조서가 우회적으로 은근히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자비하고 동정심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요. 좋은 것이죠? 쥐가 피를 흘리고 있다. 쥐 덫에 걸려 있다. 슬퍼가지고 막 울어요. 고양이 개가 사람한테 매를 맞고 있다. 슬퍼가지고 울어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지금 보면 좋은 것이죠. 중세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죠? 패스트의 원인이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세인들이 가는 지에 대한 개념은 공포심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영국 가면요, 유럽 가면 영국 사람들은 이 쥐가 막 기다리면 무서워해요. 예. 그 중세가 보니까 패스트병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그 패트라는 개념하고 지금의 완전히 틀립니다. 개도 말이죠. 영어 있지 않습니까? 예. 써놓고 개랄지, 써놓고 빛이랄지. 그 정도로 뭡니까? 천박하고 나쁜 것이 개였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순혁 원장이 자기의 패트를 두 마리 갖고 다니는데 그 개한테 뭘 주느냐? 흰빵하고 밀크하고 로스트 미트, 그러니까 로스트 비프, 구운 고기를 줘요. 인간들도 먹기 힘든 그런 중세 시대 때 최고급 음식을 자기 사랑하는 개한테 준다 이것이죠. 그걸 나쁘다? 좋다? 평가 힘들지요. 근데 중세의 그런 개념을 봤을 때 그러한 자비와 동정이 먼저 인간한테 가야 되겠죠. 그런데 동물한테 가 있다 이것이죠. 조사가 우회적으로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간들한테 안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동물들한테 최고 음식을 줬다고 하기 때문에 동물들을 인간 이상으로 대했다는 것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다가 이제 조서가 그 손목을 보니까 손목에가 뭡니까? 로자리, 그 천주교 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묵주 끝에가 딱 보니까 동그란 펜던트가 있게 되는데 A자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니? 그 A가 뭡니까? 이제 아모 빈센트 옴니아, Love conquers world.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하느니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토예요. A자 쓰는 것이 자기의 모토. 사랑은 모든 걸 극복한다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뭔 사랑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목숨을 바쳐가지고 인류를 구원한 그 사랑의 아모 빈센트 옴니아. 사랑은 모든 극복이다. 이 뜻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여인을 보면서 쭉 보니까 이 여인이 그런 사랑을 말했을 것 같지는 않지요. 어떤 사랑일까요? 세속의 로망스에 나오는 세련된 기사와 귀족 부인의 사랑,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살짝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수도 원장의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이제 성직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성직자들을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세계의 오늘날의 성직자들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아주 유사한 것들이 벌써 600년 전에, 500년 전에 조소가 그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성직자들의 모습이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도 그럴 것이고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선은 이제 29명의 사람들 통해 가지고 이 인간성에 탐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인간성이 그 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항상 그래왔다. 그 시대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우리의 모습,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걸 그려내고 있다 이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타락한 수도사 4페이지 시작 부분인데요. 이 멍크인데요. 이 멍크는 누군가 아니요. 이 멍크는 교회, 수도원의 건물을 관리한 사람입니다. 중세 수도는요, 얼마나 큰 거 아니, 수도사들이 150명부터 500명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을 여행하시면 오늘날 그 루인드, 뭡니까, 파괴된 수도원이 많이 있게 되는데, 중세 수도원들이요, 많이 있어요.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수도원 자체가 하나의 도시예요. 도시. 자급자족. 도서관 있죠, 병원 있죠, 빵 만드는 거 있죠, 포도주 만드는 거 있죠, 예배 보는 거 있죠, 이와 같은 거. 엄청 건물이 많습니다. 그 건물을 관리한 사람이에요, 이 멍크가. 타락한 수도사가요. 그러니까 교회를 수리한다 이것이죠. 어떻게 해요? 민간인들이 와가지고 수리를 하겠죠. 그럼 돈을 주겠죠. 거기서 이 친구가 교회 돈을 착복한 것이죠. 그 돈을 착복해가지고 자기가 아주 호화스럽게 살아요. 최고 의복을 입고 최고의 말을 타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물질적인 타락을 조서가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조서는 어떻게 말하는 거 아니요? 그 멍크가 성당에서 마을로 나갈 때 그 말에 붙어있던 장식용 종 소리가 얼마나 큰지 교회 성당 첨탑에서 울려 퍼지는 뭡니까? 종소리보다 더 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해가 되지 여러분들요? 그 정도로 화려하게 뭡니까? 휘황찬란하게 큰 소리 치고 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을 나가면은 사람들이 뭡니까? 오늘 같은 모내기 하다가 소리가 든 겁니다. 아, 저 멍크 출두했구나, 이렇게 안된 것이죠. 물질적 타락, 그걸 좀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프라이어, 이 탁발성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조서가 이제 어떻게 말하는 거 아니요? 이같이 물질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번들번들하다 이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고뇌하는 영혼처럼 창백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일 때도 완벽한 성직자의 모습 무엇인가 하니, 고뇌하는 영혼처럼 창백한 모습, 기도와 금식과 묵상으로 일관한 성직자들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초췌하죠. 그죠? 매일 금식하니까 몸이 초췌하고 해골 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곳곳에다가 완벽한 이상적인 성적인 모습과 타락한 성적인 모습을 항상 대비해 가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탁발성 있게 되는데, 이 탁발성 말이죠, 정말 나쁜 친구예요. 이 탁발성은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물질적인 타락 외에 성적으로 타락한 선이다. 이 탁발성은 자신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동네 처녀들을 다 씹어냈다. 다가 아니고 이제 씹어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처녀들 뭡니까 결혼 비용을 대줬으니까 좋은 사람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뭡니까 건드린 여자들이에요. 건드린 여자들을 빨리빨리 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뭡니까 빨리빨리 뭡니까 결혼시켜 버린 겁니다. 아주 타락한 자죠. 근데 이 친구한테 어떤 고난이 있게 된 고난이 confession, 고해성사를 들을 수 있는 고난이 있게 돼요. 고해성사 고난은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로마 교황이 직접 줘야 되는데 유럽이 넓기 때문에 각 나라의 주교들한테 고난을 주게 되면 주교가 이제 합당한 성직자한테 준 겁니다. 고해성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고해성사가 뭐냐? 가장 자기의 은밀한 죄를 가지고 성직자한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직자가 죄를 사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장면을 초서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요? 자, 얼마나 달콤하게 고해성사를 들어주는지, 그의 죄 사함은 얼마나 달콤한지 나오거든요. Most sweetly he heard confession and pleasant was his absolution. 자, 누가 와가지고 고해성사를 해요. 아주 뭡니까 달콤하게 들은다 이 말이죠. 그 죄를 사할 때는 아주 기분 좋게 해준다 이것이죠. 그 개념을 뉘앙스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성직자가 있어요. 너 고해하라 했어요.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세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교리에 충실하구나.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말하구나. 흡족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sweetly 아주 감미롭게 들었다 이것이죠. 그리고 죄를 사할 때는 이제 죄를 다 고해했기 때문에 아주 pleasant 즐거운 마음으로 죄를 사한다 이것이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주 고해성사를 한다 이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비밀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걸려들었구나. 이해가 되죠. 예.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뭡니까 사해 주었다. 돈이 생겼구나. 즐거운 것이죠. 이렇게 조서가 살짝 삐뚤어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인간이 무엇이냐, 철학적인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랄지 문학적인 가치관 같은 것은 제가 이제 생략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서의 하나의 기법입니다. 우회적으로 전곡을 찌른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말이죠. 이 타락한 탁발성이 이제 마을에 나가지고 뭡니까 돈을 받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게 된 말이죠. 스님들이 와가지고 남야미탑을 관세음보살 하면 우리 어머님이 이제 가가지고 뭐 보리주고 쌀주고 하셨습니까? 그런 기억 많이 나시죠. 요즘은 없죠 그런 것이요. 똑같아요. 이제 수도원에서 이 적선하러 다닐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수도사들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탁발스님이 그런 경우인데, 자 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적선을 합니다. 그때 이제 불교 경전이 아니고 이제 뭡니까 성경을 애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쓴 말이 in principio 태초에 성경에 나온 문구 태초에 그래서 보니까 in principio 라틴어로 하겠죠. 너무너무 감미로워가지고 그 감미로운 목소리에 반해가지고 신발이 없는 과부가 전 지사인 동전을 갖다가 적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돈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뭡니까 자기 모나스트의 최고의 뭡니까 베깅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었다. 그런데요, 이 사람 많은 그 타락한 성직자가 있게 되는데 끝에 가서 이 사람 이름이 휴버트였다라고 말합니다. 조서가 그 사람 이름을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휴버트가 실제 인물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부지가 어떠하다 휴버트라는 이름을 밝힘으로써 캔터버리 이야기가 존속하는 휴버트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영어로 이제 뭡니까 치욕감이 생긴 것이죠. 이렇게 불멸화시켜 버립니다. 그 정도로 조서가 미워했다, 증오했다 이것이죠. 자, 그럼 소활리가 있습니다. 이 소활리는 말이죠. 굉장히 얼굴이 험상궂은 사람인데 이 얼굴이 험상 굳은 것만큼 내적 마인드도 타락해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면죄부 판매성이 있습니다. 이 면죄부 판매성 말이죠. 중세 문제가 되었던 뭡니까 면죄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면죄부에 대해서 사실 뭐 제대로 한번 강의를 한번 해야 되는데 면죄부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종이 쪽지 하나 사면은 죄를 사하게 된다.
라고 면접을 샀다라고 하고 그렇게 혹세무민했다라고 말하게 되죠. 일반적 역사학자랄지 인문학자를 말할 때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꼭 있으면 반증하려고 해서는 아닌데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었고 진짜 이 종이 쪽지 하나 사면은 저를 면접받는다. 상당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샀느냐? 중세 때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거든요. 돈이 필요해요. 실제로 말 지금 같으면 뭐 건축 헌금이랄지 뭐 기부금 이런 그런 기념으로 그런 생각으로 낸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혹세무민해가지고 한 것도 있었고 정말 뭡니까 기부금도 한 것도 있었고 이같이 한쪽으로 완전히 편파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면제부가 로마에서 막 하고 왔어요. 영국 사람들 로마에서 왔다, 교황에서 왔다, 교황이 딱 찍어준 보니까 페이퍼 라이선스 그 특허권 면제부를 가방에 가지고 갖고 왔다 이것이죠. 그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백엔이시 있게 되는데 그게 성모 마리아가 뭡니까 썼던 백엔이시라 이거예요. 사기꾼이죠. 그 다음에 또 돛조각, 배 조각 있지 않습니까? 배 돛 조각 있게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탔던 그 배 조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물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상자 속에다가 돼지 뼈다귀를 갖고 왔는데 그게 바로 성자의 뼈라 이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말이죠. 초서가 지금 중세의 사람들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서는 글이 남기지 않았어요. 나중 사람들이 이제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초서의 책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중세 때 후반기의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다 읽은 겁니다. 가방에다 가짜 뭡니까 면제부 담고 다녔고 돼지뼈를 성자 뼈라고 팔았고 한다 이것이죠. 그럼 다 웃었다는 것이죠. 다 웃었다는 것이죠. 이건 다 웃긴 소리였다 이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중세인들 그같이 어리석지 않았다. 즉 중세시대 때 타락한 성자들의 우스운 일들이 그 당시 중세인들한테 웃음거리였다. 일부가 다는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기에 중세하게 되면 기독교 뭐 인간들 딱 막 눌립니다. 뭐 자유의지를 누리고 말이죠. 막 권유하고 막 누르는 겁니다. 그런 면도 있었지요. 있는데 이 중세 감히 입에 담기 힘든 성직자들의 타락상이 물론 이제 허구기는 합니다만은 무한정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가 나중에 책으로 나와가지고 중세시대 때 베스트셀러가 되거든요. 그럼 다 보고 웃을 거 아닙니까? 이거 보고 웃고 뭐예요? 그와 같이 어떤 면에서는 중세의 그런 뭡니까 타락 승려대 타락성들이 사람들 입에서 놀아났다 이것이죠.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중세한 새가 꽉 막혀 있다 그런 새가 아니란 걸 제가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학자들이 말한 거하고 문학에서 말한 거 틀리죠. 문학은 허구지 않습니까? 허구기 때문에 그 허구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 캔터버리 테레스가 중세시대 때 초서가 죽고 나서 책으로 나와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버렸다는 겁니다. 유럽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사람들이 다 그걸 웃고 박장대소하면서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있게 되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완벽한 성직자를 내세웁니다. 완벽한 성직자. 어떤 면에서 중세의 완벽한 성직자인가? 이 성직자는 말이죠. 이 아주 가난한 시골 농가의 시골에 있는 성직자예요. 영국 가시면 말이죠. 그 시골 마을들이 집들이 띄엄띄엄 있습니다. 그곳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팡이 들고 발로 걸어서 가난한지 부잣집까지 다 다니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었다. 그리고 11조를 못 내가지고 파면당하지 않도록 자기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중세 때 런던에 있는 세인트 폴 성당이 가장 부유한 동네고 권위 있는 부자 교회였죠. 그래서 시골 목사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세인트 폴 성당에 가게 되면은 죽은 자들의 영혼을 모시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뭡니까? 이제 기도해주고 노래를 불러주는 찬양을 불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돈 많은 집 사람들이 그 수고했다고 돈을 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골 사제들이 잠시 대타 목사 성직자한테 자리를 맡기고 런던에 가가지고 그런 큰 교회 가가지고 용돈을 벌어온 곳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다. 돈을 초월했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세에 길드가 형성이 되면서 길드 상업조합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니까 엄청 화려한 뭡니까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니스 가시면은 그 성당의 안쪽 뭡니까 천장이 금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 그런 돈이 많은 겁니다.
그런 성당에 사제로 가게 되면 돈을 많이 받겠죠. 그런 데를 가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면 용서해 주었다. 단 믿음을 받지 않고 나쁜 짓을 계속하고 회개치 않으면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말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자기 양심에 양념을 치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스파이스 컨시엔스 그런 말씀인데요. 양심에 양념을 치지 않았다. 그 메타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을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추지 않았다 그것입니다. 있는 솔직 그대로 말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없고 부유한 사람이 있으면 약간 거기에 아부하면서 여러 가지 뭡니까 이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의 모토는 무엇이냐. 자, 성경 말씀이 있다. 그러면 먼저 행하고, 성경 말씀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성경 설교를 통해서 말을 했다. 먼저 행함을 보이고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말을 전했다. 이게 나와요. 이게 말이죠.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세인들이 생각한 성직자 이상적인 모습은 뭡니까? 행함. 설교가 아니고 먼저 행함.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바라는 성직자 목사님들 뭡니까? 뭐 신문지에 바라는 것이 뭡니까? 행함과 일치하는 거, 뭡니까? 그런 본질적인 거. 예, 그래서 중세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전문직이 나옵니다. 전문직, 변호사, 뭐 의사, 뭐. 그렇습니까? 이제 법률가가 나오거든요. 중세의 법률가는 굉장히 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법률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이 대구시에 있는 안개의 양을 재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법률가들이 도도하고 비싸게 군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 법률가는 아주 완벽한 법률가예요. 문서를 작성했다, 계약을 작성했다, 상대방이 뭡니까? 절대 뭡니까? 흠 잡을지 몰라도 완벽하게 법률 뭡니까? 문구를 작성해버려요. 완벽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뭡니까? 전문가들이 나오는데 이 전문가들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조서가 100% 인정을 해줘요. 자, 그런데 1066년 이제 노르만드가 침공해가지고 영국을 점령하게 되거든요. 노르만드가 이제 프랑스 쪽인데 프랑스 사람이 영국 와가지고 그때부터 1066년부터의 모든 법률 판결을 다 외우고 있었다. 기억력이 뚜렷한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조서가 살짝 보니까 그보다 더 바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실제 봐도 훨씬 바쁜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짝 들려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클라이언트 이제 의뢰인들이 가면은 막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바쁘시네. 시간이 없어서 내일 봐줄까? 그런 마음을 갖도록 했다. 그런데 실제 보아도 바쁜 것처럼 행동했다 이것입니다. 이해되죠? 이것이 이 법률가의 좀 흠이랄까?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죠? 일종의 처세술. 그렇습니까? 처세술. 그러니까 뭐 좀 창피한 말입니다만은 이제 수업이 없을 때 이제 교실에 있을 때 말이죠. 뭡니까? 한가위 있다 보면 책도 보면서 음악 듣다가 하다가 누가 제자가 똑똑 듣는다 이것이죠. 그럼 얼른 책 보는 척 하죠. 그죠? 그 책 보는 척 한 게도 고상합니까? 그냥 음악 듣고 있는 게 고상합니까? 그런 거 좀 비슷한 것이죠.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닌데 약간 뭔가 처세술에 너무 능숙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중세 전문가 그룹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중세 의사거든요. 이 의사가 또 이제 재밌는 사람입니다. 이 의사는 여기에 나오는 의사는 히포크라테스랄지 고전 이전에 고전 그리스 라틴 그쪽에 유명한 갈렌이랄지 히포크라테스랄지 이런 의술 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바로 뭡니까? 사체엑스라고 점성술까지 하게 됩니다. 중세는 이 사체엑스를 썼어요. 그리고 점성술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별자리에 몇 시에 태어났으면 체질이 이러하다. 그리고 이걸 써야 된다. 사체엑스는 인간의 몸에 4개 액체가 있는데 이 체액이 상황에 따라서 어느 것이 올라가면은 이거 성격은 이거 하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19세기 말에 뭡니까? 이재마 선생의 사상과 있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한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는다. 닭고기는 열을 낸다. 돼지고기는 몸의 열을 낮춘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시는데 이제 4가지 체액이 멜로콜리 이 체액이 말하면 우울하고 생긴 쾌활하고 클로릭 성마르고 플래그매틱 무기하고 냉담하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색깔이 있게 되고 차갑고 따뜻하고 이거 연관이 되고 그다음에 지수 화풍하고 연관되어 있고 그다음에 별자리하고 연관되어 있고
아주 그 동양적인 뭡니까? 사상과 아주 비슷해요. 중세에서 그걸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자 있게 되면 이걸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약을 넣었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 의사가 이제 어떤 문제냐? 약사하고 짜가지고 오랫동안 공생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합니다. 필요 이상의 약을 뭡니까? 처방을 해가지고 약사가 돈을 받고 말이죠. 며칠 전에 신문에 우리나라 그 나왔더군요. 근데 중세나 그때나 지금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진짜 도덕성을 꼬집는 겁니다. 의학적인 지식은 엄청 많고 정확했는데 최고 의사인데 성경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세상적인 지식은 많은데 영적인 지식 여기는 약했다라고 조서가 이렇게 딱 규명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골 유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시골 유지는 이 쾌락주의자예요. 돈이 많고 베풀기를 좋아해요. 구두쇠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귀인에 속한 사람인데 친절해요. 동네 사람들한테 보니까 파티를 가지고 맨 불러가지고 와인 마시고 포도 마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친절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만족이 생의 행복이고 목적이다. 이 쾌락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뭐 영화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상인과 수공업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이제 바로 뭡니까? 이 중세 때는 염세공, 상인, 목수, 직조공, 카페트 제조공, 중세에 있었던 그런 직장인들인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농가를 탈피한 시기가 바로 14세기, 15세기 되거든요. 14세기, 15세기 때 이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서서히 큰 도시로 오게 되면서 전문점이 뭡니까? 염세공, 상인, 뭐 목수, 직조공, 카페트 제조공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돼요. 근데 중세 때는 이제 영국이 양을 쳐가지고 양털, 양고기를 팔아가지고 주로 이제 큰 뭡니까 농가에 수입했죠. 나중에 양고기가 아니고 양털을 이제 생산해가지고 그 털로서 옷감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양모 산업으로 변한 시기가 바로 또 중세 후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들이 들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돈줄을 지게 되니까 이 수공업자 기술직이랄지 이 상인들이 이제 사회에서 그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이제 상당히 유세가 높아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을에 무슨 행사가 있다 하게 되면 상석에 앉고 말이죠. 덩달아서 그 부인들까지 교회 행사가 있으면 맨 앞에서 거들먹거리면서 나갔다. 우리 흔히 말하는 졸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좌우지간 이 중세의 수공업 상인들이 이제 힘이 커져요. 힘이 커지니까 서서히 도시를 중심으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왕도, 영주도 나중에는 함부로 못하게 됩니다. 해외 원정할 때 이 상인들이 준 돈을 가지고 해외 원정에 갔거든요. 그리고 베니스 가게 되면은 베네치아에 가게 되면은 그 화려한 건물들, 그게 바로 중세 길드 상인들이 세운 거예요. 입이 쩍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몇백 년에 걸쳐서 그 섬과 섬을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뭡니까? 대륙을 만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 길드, 상인들 조합이 힘이 셌다.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 방앗간 주인이 있게 되는데 이 중세의 방앗간은 한 마을 있으면 영주의 땅입니다. 그 영주에서 방앗간을 운영한다? 그 한 명, 두 명밖에 없어요. 영주의 특허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뭡니까? 그 곡식을 재배해가지고 이제 빵을 뭡니까? 곡식을 찌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 가가지고 곡식을 찐다 이것이죠. 그런데 방앗간 주인이 얼마나 힘이 센 거 하니 머리로 문틀을 한번 받아버리면 문틀이 날아가 버렸다. 무시무시한 힘의 괴력자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딱 이제 손님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곡식을 뭔가 빻았어요. 뭐 안학내들 곡식 빻았습니다. 2배, 3배를 불러요. 뻔히 이거 사기친 줄 아는데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얼굴이 험상궂지요. 힘이 천하장사죠.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런 방앗간 주인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제 조목조목 들어가지고 이제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오게 되는데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제 조서가 이제 사랑이란 무엇이냐, 결혼이란 무엇이냐, 그걸 통해 가지고 인간성을 분별하는 건데요. 사랑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이제 두 기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팔라몬, 아르시테. 팔라몬과 아르시테 있게 되는데요. 이 팔라몬은 주정주의자예요. 감성적이에요. 이 아르시테는 주지주의자, 이성적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한 여인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팔라몬이 감성적인 팔라몬이 내가 먼저 봤기 때문에 저 여자는 내 거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소리야? 먼저 본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의미가 없다. 사랑이라는 것은 man-made law, 인간이 만든 법에 운영된 것이 아니고 뭡니까?
the law of nature, 우리의 본능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의 충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기된 사랑, 친척 관계는 사랑해서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금기된 사랑. 이것은 다 뭡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들이 man-made, 인간이 관습적으로 만든 거다 이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랑의 원래 본능은 그런 것의 의미를 받지, 그런 것에 우리가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죠. 자, 사랑에 싹트게 되면은 과부든 처녀든 뭐 유부녀든 다 사랑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아르시테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조선은 이 두 기사를 세워가지고 누가 옳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이제 투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과가 안 나니까 둘이 결투로서 결정이 됩니다. 결투로서요. 그리고 이제 아르시테가 싸움을 하니까 이겼는데 마지막 순간에 승리에 취해가지고 말을 타고 이렇게 경기장을 도는데 땅 속에 있는 지하신이 일어나가지고 말을 놀라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그 위에 있던 아르시테가 떨어지면서 이 뭡니까 폐가 파열돼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쪽이 에밀을 갖도록 했는데 전혀 예견치 못한 일로 인해 가지고 뭡니까 죽어버리고 전쟁에 졌던 그쪽 팔라몬이 에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시테가 죽으면서 인생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했는데 어떤 뭔가 예견치 못한 거에 의해 가지고 인간이 저 다른 길을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운명관이 들어있게 된 것이죠. 중세는 그 운명관이 강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의 뜻에 의해서 좌우된다. 기독교가 알려지기 전에는 클래식, 로마, 그리크 그쪽의 운명관이에요. 하늘에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우스가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비너스가 있게 되고 마스가 있게 되고 그런 신들에 의해서 다 조작이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신들이 다 조작해가지고 결정되는 거야.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전적인 운명관이죠. 그게 이제 기독교 사회가 되면서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섭리론이 있다. 이게 대체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세인들의 견해가 있게 되는데요. 이 중세인들은 견해가 있게 되는데 초호수는 어떤 결혼관을 말하는 거 아니요? 자, 남녀가 결혼했다, 남녀가 사랑했다. 어느 한쪽을 주도하려면은 장악하려고 하면은 그 관계는 깨져버린다. 이게 초호수의 결론입니다.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장악하려고 하면은 뭡니까? 행복의 여신은 뭡니까? 행복의 새는 날아가 버린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초호수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득세하려고 하면 여자들이여 가만히 있지 말아라. 반드시 대들으라 이겁니다. 그게 초호수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앗간 주인의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방앗간 주인의 이야기는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와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학생이 하우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지고 그 대학생이 바람둥이에요. 그래서 그 늙은 영감을 따돌리고 그 주인하고 놀아납니다. 그리고 동네 웃음거리가 돼버려요. 무신관이 너무 나이 차이가 많다거나 둘 사이에 어느 정도 균형이 안 이루어졌을 때 파국이 온다. 그걸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권 신장주의자가 나오게 됩니다. 중세인데 여권 신장주의가 나오고요. 문학에서뿐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연인인데요. 바스의 예장부입니다. 이 바스란 지역에서 온 여인이 순례자로 와 있는데 바스는 지금 인구가 한 15만, 그 당시는 한 5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거기서 결혼을 5번 합니다. 14세 때부터. 그 의미가 있거든요. 14세 때부터 결혼을 5번 해요. 그러니까 말 다 알겠죠. 한 번 결혼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2번 해.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또 있다가 또 3번째 결혼해. 이상하다. 4번째, 5번째 하거든요. 그러면 대강 뭐 소문이 돌 거 아닙니까? 그런 여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적으로 왕성하고요. 그리고 이제 골상학이 나오게 되는데 앞니가 벌어졌다. 치아가 벌어졌다. 나옵니다. 중세인들한테 골상학 중에 치아가 벌어졌다. 중세인들 문관이 성욕이 강하다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옥니다. 이빨이 안으로 굽었다면 고집이 세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중세도 똑같은 골상학이 있게 돼요. 그런 여인이에요. 이 여자가 결혼하게 되는데 14세부터 결혼하는데 얼굴이 예뻐요. 젊어요. 상대방은 60이 넘은 뭡니까? 할아버지들이에요. 그 나이 먹은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성을 도구화해요. 밤마다 성을 제공하면서 그 남편들 돈을 모읍니다. 돈을 모아요. 그리고 화술로서 잡아갑니다. 화술과 성을 도구화해가지고 주도권을 지게 돼요. 자기가 돈을 갖게 되니까 주도권을 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했는데 4번째 만나요. 4번째는 나이가 비슷해요. 30대예요.
네 번째는 아주 합당한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바람둥이에요. 그러니까 바스부인이 역으로 바람을 피워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학팀에 어쩔 줄 모르죠. 그래가지고 불복하게 되죠. 빨리 죽어버려요.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바스 부인이 약 50대예요. 이 20대 젊은 옥스퍼드 대학생하고 결혼을 해요. 다리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거기 반해가지고 그 옥스퍼드 대학생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옥스퍼드 대학생이 그 50대 모인자하고 결혼할 리가 없겠죠. 나중에 알게 되는데 바스 부인이 모았던 돈과 토지를 그 대학생은 주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앞에서 자기가 했던 것, 자기의 젊음과 아름답, 예쁨, 그것이 나이 먹은 사람의 돈과 경환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세 결혼관인데 오늘날 볼 수 있는 상업적인 뭡니까? 콘트랙트, 그게 적용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결혼했는데 남편이 악처 열정만 읽어요. 책을 읽어요. 화가 나니까 바스의 책을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바스 부인의 귀를 때려버리죠. 그러니까 바스 부인이 땅에 누워가지고 죽은 척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는가 하면서 잘못했다고 빌게 되죠. 이제부터는 무조건 복종하겠다. 그 맹세를 하고 이제 부인이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주도권을 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지게 되는데요. 이 바스 부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드왕 시대 때 이제 아드왕 시기는 영국의 5세기로 갑니다. 5세기 킹 아서 영화에 많이 나왔습니까? 아드왕 시대 때 한 기사가 숲속을 여행합니다. 숲속을 여행하다가 숲속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 젊은 여자를 보고 자기의 감정을 뭡니까? 성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강간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젊은 여자가 아드왕 궁궐에 가지고 그 사실을 말해요. 그러니까 킹 아더가 우리 기사도의 아드왕 궁궐의 명예를 손상했다. 너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있던 부인 끼니베어가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저 기사의 목숨권을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줍니다. 아서가. 그래서 이제 그 왕비 끼니베어가 그 기사한테 수백을 줍니다. 1년 안에 이 답을 가져오너라. 가져오면 살고 못 가면 죽는다. 그 답이 무엇인 거 아니요? 여자가 지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1년 동안 돌게 됐죠. 많은 사람을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들마다 뭡니까? 행복, 가족의 행복, 멋있는 남자, 돈,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답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 고뇌 하다가 마지막 날 하루 남기고 다시 숲속으로 오게 되는데 숲속에서 노파를 만나게 됩니다. 저 노파는 나이가 많으니까 답을 주겠지 해가지고 노파한테 물어보니까 노파가 답을 주겠다. 그 대신에 마지막에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 그러면서 준 답이 무엇인 거 아니요? 그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는 자주적인 독립권, 그겁니다. 서버런티인데요. 여자가 생각하는 원하는 것은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주도권, 독립권, 그거예요. 자, 어느 날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자분들 말이죠. 제가 우리 학생들 수없이 가르쳐면서 해보니까 생각하지만 교수님 정답이 다 그런 겁니다. 특이하죠. 600년 전에 이와 같은 생각이 나왔던 거 말이죠. 여자가 가장 원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중세 사회라는 사회가, 구시대가 얼만큼 남자들한테 찌들렸는가 그걸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조선 작품을 통해 가지고 그걸 과감하게 뭡니까? 타파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이 돼가지고 목숨을 구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노파가 이제 내 소원을 들어달라, 나하고 결혼해달라. 결국 이제 설득해가지고 결혼하게 됐죠. 그래서 그 노파를 안고 침실로 들어가는데 그 노파가 뭡니까? 아름다운 공주로 변했다라는 이거 페리테일이 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인간이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인간의 모습을 굳히게 오는데, 이 조서의 캔터버리가 첫 부분이거든요, 이게요. 그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4월의 감미로운 빗줄기가 3월의 건조한 가물 속속 들이켜 들고 모든 줄기가 그 생명력의 물기에 홍건히 적시어지고 그리하여 꽃들이 피어나고 서쪽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은 그의 달콤한 입김으로 들녘과 작은 숲의 연한 가지들의 생명을 불어넣어준다. 아직 이른 태양이 수단공의 반여정을 지났을 뿐이며 자연이 그들의 가슴에 춘심을 자극하여 뜬 눈으로 온 밤을 지새운 작은 새들은 애욕스러운 노랫소리를 쉴 수 없이 지저긴다. 그러자 사람들은 순례를 염원한다 하거든요. 이거 보게 되면요, 아주 절묘한 게 처음에는 식물이 나옵니다. 지금 4월 달인데 영국은 이제 봄이 좀 늦게 옵니다. 북반구 있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봄비가 내리거든요.
봄비가 촉촉이 넥시예요. 그럼 그 봄비의 줄기가 물기가 식물을 이제 양분을 제거한 것입니다. 식물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였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식물계가 이제 부활한 겁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동물계가 뭐합니까? 새들이 잠을 안 자고 짝짓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식물계 나오고 동물계 나온 겁니다. 근데 동물들은 본능적인 행위를 해. 짝짓기를 한 것입니다. 그죠? 짝짓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러자 인간들은 뭐 한다? 순례를 염원한다. 이렇게 조서가 처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뭐다? 본능적으로 순례, 영적인 것, 영적인 각성, 나의 존재에 대한 참다운 모습, 그런 영적인 각성을 추구한다라고 조서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요, 이제 재밌는 게 이 같은 이제 29개 이야기 있게 되는데 이야기를 다 끝내지는 못했는데요. 29개 사람이 29명의 사람이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끝내는데 맨 마지막에 제풀이 조서가 철회 이야기를 처리한다 이것입니다. 자기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 음탕한 이야기, 바람직하지 못한 이야기,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이야기는 다 없는 걸 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철회가 우리나라에 뭡니까? 그 유명하신 그 무소유의 스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썼던 책들을 다 철회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개요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훑어본 것입니다. 세세히 들어가면 또 자세히 있겠습니다만은 경청해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네. 예, 법정 스님이 입적하시면서 본인 책은 다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철철이 계속 또 나오고 하죠.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요. 3시 12분에 이 자리에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